대권 뉴스. (2022년 3월 9일) 수요일 치러질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의 각축전이 치열합니다. 요동치는 대선 판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대권 뉴스. 대선 앞두고 꼭 알아야 할 정치권 소식 전해줄 두 분 소개합니다. 컴퓨터처럼 정확한 시사평론 백커 배정호 세안대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정호입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배정호 교수님만 공부 열심히 하는 줄 알았더니 오늘은 최수영 평론가가 훨씬 더 일찍 와서 계속 들여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공부 많이 하셨어요? 우등생의 자세인데 네. 성적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이제 내년 3월 9일 대선까지 96일 남았습니다. 오만한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힘 동반 폭삭이다, 이런 제목의 기사까지 눈에 보이던데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배 교수님이 좀 간결하게 소개를 해주세요. 네, 일단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파란불이 켜졌고요.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계속 다투고 있는 분열 양상 때문으로 보이고요. 이재명 후보 5%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반대로 6%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36대 36 정확하게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율은 역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35% 그리고 국민의힘은 34%입니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소폭 역전하는 그런 골든 크로스도 일어났는데 지금과 같은 국민의힘 사태가 계속이 된다면은 앞으로 이런 추세가 더 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요. 상당히 재미있는 포인트가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는데 정권 교체 여론은 무려 17%포인트나 정권 재창출보다 높았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후보의 지지율은 동률 나왔고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앞선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최근에 그런 국민의힘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여론조사 결과가 보여준 것 아닌가 분석이 알겠습니다. 됩니다. 지금 배 교수가 소개한 조사 개요는요.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위원회 및 한국갤럽 홈페이지에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나온 이 갤럽 여론조사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최수영 평론가님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난 11월 5일 날 이제 윤석열 후보 선출됐잖아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예. 4주가 지났는데 그러니까 윤석열이 없었던 윤석열의 시간이에요. 꼭 4주네요. 꼭 4주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없었던 윤석열의 시간이 전개됐다. 그러니까 초반 3주는 김종인의 시간이었고 후반 1주는 이준석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앵글 속에 윤 후보가 잡혀야 되는데 윤 후보가 잡히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잡히면서 윤 후보의 어떤 그런 자립할 수 있는 후보냐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됐던 것 같고 대중들한테.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 미숙함은 용서해도요 오만함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주 동안 오만 프레임에 갇혔다. 그러니까 컨벤션 효과는 분명히 있었는데 이것을 오롯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브랜드로 담아내지 못했다. 그러면서 국민들 눈에 이것이 뭔가 이미 선거에서 이긴 듯한 자리다툼 이렇게 비춰지는 순간 오만 프레임에 갇히면서 지금 지지율 하락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따른 반사이익에 따른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상승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예측되는 것 같고 아마 이번 주가 결국 봉합 국면으로 치닫는다면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정말 박빙의 승부로 더 접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5만 그러시니까 뭐 약간 옆길로 가서 옛날 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MBC에서 뉴스데스크 앵커할 때 우리 국가대표가 5만 대표팀을 5대 0으로 이긴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5만을 5대 0으로 이겼다고 우리 국가대표 5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라임 좋습니다. 간결하게 합시다. 어제 윤 후보가요, 배 교수님, 네. 홍준표 의원을 만난 걸로 이제 알려졌는데 3가지 주문을 했다고 그러던데 어떤 주문이 있었답니까? 네, 먼저 2가지는 확실하게 밝혔어요. 첫 번째로는 이준석 대표 무조건 찾아가서 빨리 손을 내밀어서 포용해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선대위를 다시 꾸려라. 선대위 재편을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 지금 대표가 하해나 또 파리떼, 윤핵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함구해서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추측하건대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추대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다시 모셔와라. 근데 두 사람이 또 앙숙이니까 과연 그랬을까? 예. 라는 또 퀘스천 마크도 지금 따라 붙는데 이 청문홍답 청년일꾼 플랫폼에 한 청년이 제안한 3가지가 이거예요. 2가지는 맞는데 하나는 이수정 카드 폐기, 그리고 2번째 윤핵관 색출 정리, 그리고 3번째 이준석 설득, 이 3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3가지가 비교해서 홍준표 전 후보 경선 주자가 요구했던 3가지 중에 나머지 1가지가 뭔가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부산, 순천을 거쳐서 제주도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울산 간다고. 울산 간다는데. 아 오후에. 예. 네. 아까 보니까 타지로만 간다라고만 했는데 울산이네. 장소는 안 울산이었습니다. 밝힌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시시각각 변하는데요. 동선이 다 예, 기자들한테 울산. 다 그렇습니다. 잡히는군요. 예. 네. 그래서 이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를 좀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긴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오늘 제주도에서 기자 간담을 했어요. 만날 계획이 없다 이러면서 이제 오락가락 하는데 윤석열 후보는 서울에서 선대위 회의 마치고 당사에서 한 육성이고요. 이준석 대표는 아까 오전에 제주도에서 했던 발언인데 자, 두 사람 발언 차례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나고 싶습니다. 그 번득이는 아이디어와 이런 거에 제가 늘 감탄을 하고 정말 나이는 젊어도 당 이 대표를 맡을 자격이 있다. 난 늘 그렇게 얘기를 해왔고 만나자는 제안을 하면서 의제를 사전 조율해야지만 만날 수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그걸 왜 사전에 제출해서 검열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당 대표와 만나는 자리에 후보가 직접 나오지 못하고 만약 핵심 관계자의 검열을 거치자는 의도라고 한다면은 저는 절대 만날 계획이 없습니다. 네. 자, 최수영 네. 평론가 좀 설명을 해줘.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윤 후보는 간단하죠. 그 갈등을 정리하러 가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아마 내부 의견을 좀 조율해 보겠다는 의지인 것 같고 이준석 대표는 그런 의제, 그러니까 조율돼서 나에게 가져올 메시지를 정제해서 갖고 온다 그러면 나는 만날 필요가 없다. 후보의 의지로 모든 것을 결정해 달라. 이거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발언해 보면 또 핵심 관계자 또 나와 윤핵관. 지금 윤핵관이 누구라고 이준석 대표가 얘기는 하질 않죠. 그렇지만 여러 명이 거론되는데 네. 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일각에선 장성민 전 의원, 그다음에 뭐 장제원 의원, 그다음에 뭐 한호섭 전 그 청와대 행정관, 그 김병준 정책실장 때 모셨던 사람인 것 같아요. 뭐 등등 이게 여러 사람이 거명되고 있는데 그 쭉 맥락을 놓고 보면은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한 발언이 아니라 이 서너 사람이 돌아가면서 한 발언들을 이준석 대표는 윤핵관이라고 지칭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국민의힘 선대위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 대표 만나는 걸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후보 권위가 실추된다 이런 건데 최수영 평론가님. 네. 내부 의견 조율이 잘 안 되나 보죠. 잘 안 돼도 이것은 후보 의지로 돌파를 해야죠. 설령 참모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한다 하더라도 최종 결심은 윤 후보가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윤 후보의 결단력이 조금 좀 아쉬워 보인다는 지적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최수영 평론가가 오늘 저한테 본인께서 쓴 속담 인문의 세상과 만나다 이 책을 저한테 갖다 주셨는데 보니까 속담을 갖고 정치 현실을 사는 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자시기도 한데 속담 저자 윤 후보가 이 대표를 만나가는 거를 반대하고 있는 이런 지금 상황. 네. 이거를 속담으로 찾아낸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 속담에 이런 게 있죠. 기와 한 장 아끼려다가 대들보 썩힌다. 소탐 대실인데 측근들 아끼려다가 이준석 대표 날아가면 대선 승리 망칩니다. 예. 저는 그 점 지적하고 싶어요. 이준석 대표도 이런 속담을 오늘 썼더라고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으려고 항상 그랬습니까? 한다. 야,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최수영 평론가가 국민의힘을 아끼는 마음에서 상당히 이 속내를 정확하게 좀 정리를 안 하고 있는데 안 한 거예요?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근데 윤핵관 관계자들 몇 분 또 거론하고 그랬잖아요. 아니요, 근데 윤핵관도 이렇게 좀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윤핵관이 누구냐? 한 명은 아니고 복수라고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거든요. 거기까지만 네. 얘기했죠. 윤석열 핵심 관계자니까 이 윤핵관이 되려면 3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윤석열 후보의 측근이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언론에서도 측근이라고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준석 그리고 김종인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적대적이어야 돼요. 그럼 여기에 딱 떨어진 대표적인 사람이 장제원입니다. 지금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는 장순실
그게 뭡니까? 장제원 플러스 최순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또 윤석열 후보 아내하고 하트라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계속해서 메시지를 이른바 폄훼하는 또 그런 메시지를 던졌는데 아마 이분이 지금 이준석 대표가 강력하게 항의하는 핵관 중에 핵관이 홍보비, 네. 홍보비 떼먹으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한 주인공이 아닌가 또 의심이 되는데 추정인 거예요. 이게 추정이죠. 네.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갈등 양상은요. 한마디로 이게 권력투쟁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윤석열 그리고 김병준 그리고 측근 세력대 그리고 이준석 또 김종인 이 세력 간에 지금 충돌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해결되려면은 어느 한쪽이 물러나든지 무릎을 꿇어야 돼요. 네. 그러려면은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준석 김종인을 끌어들이려면 측근들 다 내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수도 없고 또 측근들을 갖고 가자니 이준석 김종인이 계속해서 지금 무력시하고 있고. 알겠어요. 네, 네.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 청취자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가 되게 많은데 오케이. 네, 지금부터 스피디하게 네, 좀 좋습니다. 질문 답변하는 걸로 할게요. 자, 이준석 후보는 대표는 후보의 부하가 아니다. 선대위 구성에 변화가 없으면 선대위 출범에 참석 안 하겠다. 이런 말도 했는데 자, 이준석 대표의 이 말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후보가 굉장히 국민들에게 지지를 많이 받았던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라고 했던 후보의 말이 가졌던 울림이라는 것이 지금의 후보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똑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대표는 적어도 대통령 후보의 부하가 아닙니다. 같이 협력해야 되는 관계이고 대통령 후보 또는 대통령이 당을 수직적인 질서로 관리하려고 하는 모습이 만약에 관리였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깨는 것부터가 우리 후보의 신선함의 시작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대표는 후보의 부하가 아니다.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얘기인데 옛날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걸 빗대서 또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이 말이 이제 윤석열의 오늘날 윤석열 만든 브랜드잖아요. 그대로 반사를 하면서 윤석열 리더십에 대한 정말 정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말을 했었죠. 또 하나 말을 했죠. 뭐라 했냐면 사람에게 충성하면 안 된다. 윤석열 후보가 그랬잖아요. 나는 조직에 그러니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말도 이준석 대표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해요. 이제 이준석 대표의 그 요구사항을 보면은 첫 번째 선대위 구성 다시 짜자. 두 번째 나 패싱하지 말고 역할 분명하게 주어지고 날 함께 가자. 네. 세 번째 김종인 위원장 결국 모셔와라. 이 세 가지입니다. 알겠어요. 자, 이제 지금까지 상황을 쭉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배 교수님. 네. 전망 좀 해줘 보세요. 앞으로 안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권력투쟁 양상이니까 어느 한쪽이 확실하게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기싸움하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고요. 네. 만약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추락을 한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무릎을 꿇고 손을 내밀 수가 있겠죠. 이준석 그리고 김종인에게. 근데 김종인, 이준석 두 사람 생각할 때 이미 지금은 열차 떠났다. 내가 돕는다고 대선에 이길 것 같지도 않다. 그러면 계속해서 안 돕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고요. 최수영 평론가. 지금 막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뭐 저한테 막 카톡 왔는데 조금 전인 당에서 공식적으로 알려왔는데 조금 전인 2시 40분경 윤석열 후보가 당사를 출발해서 이준석 대표님을 뵙고 여러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거듭 말씀했습니다. 사진 영상은 국회 풀 카메라 팀이 촬영했습니다. 지금 울산으로 출발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준석 대표도 울산 간다 그랬더니 울산으로 가는. 워낙 오전에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울산 가는 일정이 있었는데 그 오락가락했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당에서 고지했습니다. 기자들한테. 그러면 오늘 저녁 때쯤에 울산에서 극적인 만남이 저는 그래서 주말을 기점으로 아마 그 회동해서 풀 거라고 생각을 했죠. 잘한데요. 이게 하나의 일종의 시위 효과, 전시 효과나 아니면 실질이라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요구하고 있는 거는 모양 갖추기는 필요 없다. 실질을 내놔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일종의 모양 갖추기를 통한 압박이라면은 양측의 어떤 대결 양상은 더 심각해진다. 이렇게 전망됩니다. 한 말씀만 더 보시면 사실 오늘 김기현 원내대표가 자기가 울산이 지역구잖아요. 가겠다 한 것 같아요. 김기현 원내대표가. 그런데 아마 윤 후보가 직접 가게서 내가 최종 상태 엔드 스테이트를 만들겠다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오늘 저녁이 아마 잘 될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만나면. 후보가 간다면 그거는 무조건 수락을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겠죠. 각이 딱 서 있어요. 그죠? 모양 갖추기 같아요. 지켜보시죠. 네. 자,
민주당의 영입 인사 1호였던 조동현 씨 혼외자 논란 끝에 오늘 사의 표명했습니다. 자, 관련 소식 좀 업데이트된 게 좀 있습니까? 네, 조동현 씨 하면은요 이재명 선대위의 야심찬 1호 영입 인사입니다. 30대 네. 워킹맘 그리고 군사 우주산업 전문가. 그런데 10년 전에 사생활 문제로 지금 영입 사흘 만에 선대위의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에게 공식 사의를 표명했다. 이런 소식을 전하고 있고 본인도 개인의 페이북을 통해서 사실상 사의를 표명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송영길 대표 이번 주말에 직접 만나서 의사를 확인하고 또 여론을 살피겠다라고 하지만은 사실상 사태가 확정된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방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 이재명 후보가 모든 책임을 제가 지겠다라고 밝힌 것으로 봐서는 사태는 기정사실화 되고요. 네. 여기서 좀 리더십을 좀 비교하고 싶은데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리더십을 좀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 지금 선대위를 바꾸죠. 당도 바꾸죠. 정책도 바꾸는데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전혀 잡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여권 일부에서는 지나치게 조동현 씨 사생활 드러난 현상이 이거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자, 두 분 입장을 한번 들어볼게요.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뭐 그런 지적이 있을 수는 있으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일 조동현 씨가 선대위 일부 기구의 어떤 그 장을 맡았거나 한 분야를 맡았다면 저는 과도한 검증이라고 봐요. 그런데 공동선대본부장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만일 이재명 후보가 집권을 하면 상당히 공적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책임 있는 자리란 말이죠. 네, 청와대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럼요. 나중에 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됐을 때 정부에 가서 장차관 할 수도 있고 청와대 가서 수석할 수도 있고 그런 자리에 갈 사람이 왔다면 이거는 사실상의 공적 영역으로 보고 검증하는 게 맞는데 다만 언론의 선정적 보도가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문제는 저는 대중의 판단이 맡기는데 이렇게 지나간 일까지 꼼꼼하게 현미경 검증하는 거는 저는 맞다. 이것이 공적 영역의 기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공인의 영역에서는요 사생활도 엄격하게 검증을 받아야 되고요. 그만큼 이 정치의 영역은 엄중한 심판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0년 전의 사건까지도 굉장히 엄중하게 평가받고 말씀하신 대로 단순한 그런 공인도 아니고 집권당의 투톱의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이니까 가혹한 검증의 칼날은 피할 수가 없고요. 다만 어린 자녀들의 실명, 주민번호까지 폭로한 가로세로 연구소는 지탄받아 마땅하고요. 또 법적 책임도 물어야 된다면 또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여론몰이 그리고 코인 사냥에 눈이 어두운 그런 참 무분별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강용석 변호사 이제 고발하기로 이제 했는데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어제도 이제 전해드렸습니다만 이재명 후보가 방송기자 클럽 토론회에서 이른바 조국 논란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조국에 대한 사과는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것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던데 배 교수님, 네. 당내 후폭풍이 좀 있나 봅니다. 이 사과 발언으로. 당내 후폭풍 뭐 그렇게 심한 거는 아니고요. 지금 이제 추미애 전 경선 주자 같은 경우는 이 사건의 본질을 좀 후보가 강력하게 짚어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추미애 전 대표가 주장하는 이 사건의 본질은 한마디로 검찰의 난이고 정치 검찰 윤석열의 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재명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 집권 세력으로서 보다 더 높은 도덕성, 책임감을 보여줘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진했기 때문에 국민들께 사과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입장을 보였고요. 이 얘기는 조국의 강을 건너지 않고는 대선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라는 국민 정서를 감안한 판단 같고요. 박용진 전 경선 주자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때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는 낮은 자세를 보여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최수영 평론가님은 네.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후보의 조국 사과. 저는 중도를 향한 당연한 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조국 사태가 민주당의 중도를 떠나가게 했던 기점이었고 탄핵으로부터 굉장히 코너에 몰렸던 보수층을 결집하게 했던 계기였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딛고 가는 게 선거 전략성도 맞지만 국민 정서에도 부합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권 뉴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자, 마지막으로요. 오늘의 한 줄 평 듣겠습니다. 두 분 헤드폰 배 교수님 헤드폰 좀 착용해 주시고요. 예. 자, 들리시죠? 헤드폰으로. 자,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으로 리더십 시험대에 오른 윤석열 후보에게 보내는 한마디 지금부터 듣겠습니다. 먼저 배정호 교수님부터 해주세요. 네, 3, 2, 1. 적전 분열은 필패입니다.
그거 이상한데? 이상하다는데? 모르는데. 자, 이어서 최수영 평론가님. 3, 2, 1. 자존심보다 당선이 먼저다. 아니래 또 이번에는 뭐 음향이 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바이러스가 좀 침투한 것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대권 뉴스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배정호 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가 지금 밖에서 안 맞나 봐. 노래 틀 것처럼 하다가 또. 예. 자, 여기서 2부 마치고요. 저는 3부에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힘든 시간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